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전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의 징계 결과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영석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 위원,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좀 불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도중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었고 의혹이 나왔는데 뭐 이에 대해서 국회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의 이 이슈에 대한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 당시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회 회의를 하고 있을 때도 예. 이 코인 거래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태원 유가족에 대한 추모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민주당이 공세적으로 정치 공세로 이용한다라는 그런 비판도 많이 했고 저도 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치 공세라는 것도 좀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뭐 해임 건의하고 탄핵하고 그리고 뭐 국정조사하고 이게 서로 상충되는 거를 짬뽕 하듯이 뒤섞어 가지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혼란된 그런 정치 공세를 사실 민주당이 했었거든요. 체계가 전혀 없는.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 사태를 보니까 정치 공세에 대한 고민도 없었던 거예요. 코인 거래에 대한 고민만 있었던 겁니다. 이 코인 거래 가지고 어떻게 돈을 딸까? 그 고민만 하고 있다 보니까 정치 공세에 대한 체계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런 중구난방하는 그런 이제 그 국가 대사를 그렇게 그르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 이제 국회법 위반이니 뭐 이런 거 많이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단계는 다 넘어섰고 이제 지금은 이제 뇌물죄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이제 그 후속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았네 이런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뒤에서도 제가 뭐 디테일하게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뇌물죄 문제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분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보도를 통해서 좀 느끼고 있기도 한데 뭐 설 부위원장 입을 통해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당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일단 돈봉투 사건도 쉽지 않은 문제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까지 지금 터진 상황이어서 일단은 여러 가지로 일단은 뭐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은 뭐 자명한 것 같고요. 예. 이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갈 것인가, 어떻게 이 부분을 넘어갈 것인가가 민주당의 역량을 보여주는 저는 아마 이번에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이번 기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원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뭐 그 대응 당시에 어떤 중차대한 국가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당연히. 하지만 뭐 김남국 의원이 뭐 그 민주당의 대표는 아니었고요. 뭐 어떤 당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남국 의원이 뭐 당의 지도부도 아니었고 대표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뭐 민주당이 이렇게 정무적 판단을 잘못함에 있어서 김남국 의원이 김남국 의원의 어떤 그 코인 거래가 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그걸 떠나서 일단은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가 일주일 전에만 했더라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그냥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를 그냥 했구나. 그리고 그게 정말 개인의 일탈이었구나 정도로 끝났을 문제였었어요. 그랬었잖아요. 예, 그리고 해명 과정이 있고 뭐 세 차례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 4차례 정도 해명이 나온 상태였어서 크게 문제가 뭐 본인 말대로 정말 이런 그 당시 4번째 공식 입장문에서 지금에 나온 내용들에 대한 반박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뇌물과 관련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자기는 어떤 말단 직원도 만난 적이 없다, 안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코인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뇌물이라든지 관련 업체라든지 이해 충돌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혐의가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 입장문에서는 공식적으로 밝혔지만은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과연 그런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과 본인이 어떤 가상화폐를 받은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번 주말을 넘김으로써 최대한 빨리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참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코인을 어디서 이제 났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무상으로 받은 거는 맞다라고 네. 이제 당 진상조사위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내가 받은 건 맞지만 이 역시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더라도 예. 그 뭐 에어드롭 방식으로 본인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어드롭이라는 걸 저도 가상화폐를 아직 거래를 하지 않아서 저도 예. 잘 모릅니다. 이렇게 뭐 언론이라든지 기존에 나왔던 내용 가지고 저도 보고 있는데 아마 그게 무슨 이렇게 뭐 전송을 해주는 것 같아요. 무상으로요. 보니까 무상으로. 뭐 근데 그것이 이제 김남국 의원은 지금 본인의 어떤 전자지갑을 보면 이게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손실을 받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 진상위원회에도 뭐라 그러냐면 지금 저도 조금 의아한 부분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본인의 어떤 은행 계좌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간단해가지고 금방 볼 수 있다, 금방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 진상위원회에 낸 자료가 수천 페이지에 달해가지고 이것이 빨리 어떠한 그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 거짓말을 한다거나 무언가를 속이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최대한 솔직하고 빠르게 본인이 소명할 부분은 소명을 하고 그래서 이게 당 진상위원회에서도 뭐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검찰 조사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어떤 본인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하루가 다르게 뭐 해명한 것도 그렇고 나오는 의혹에 따라서 또 반응이 바뀌고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만 이제 이 이슈가 어떻게 불거져 나갈 것인가에 대한 뭐 국민적인 그 어떤 궁금함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좀 전망을 좀 하고 계세요? 우선은 그 에어드롭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제 드릴 수밖에 네네. 없는데요. 에어드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살 때는 그게 이제 알려져 있는 매각 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 전문가들한테 그거를 이거 해주세요라면 증권 계좌를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뭐 법무사가 등기를 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 그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 방식을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이제 지갑이라든지 뭐 업비트 가상 지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한번 누군가가 구매를 해본 적이 있어야 그거를 이렇게 구매하는 거구나를 알고 다시 또 재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재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벤트성으로 아주 소량의 그런 이제 가상화폐를 분배를 해주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러면 그 분배해서 받는 과정에서 뭐 지갑도 개설해보고 거래도 해보고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거래 방식을 숙지시키는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는 걸 보면 거의 뭐 개인 보유고로 전 세계 6위의 보유고를 이제 김남국 의원이 기록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대량으로 어떤 그 가상화폐를 제공하는 게 에어드롭일 수는 없고 아마 무상 거래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든 소명을 하려 보니까 에어드롭이라는 단어를 끌고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통상적인 에어드롭이 그런 개념은 아닐 그런 거다라는 개념이 말씀인 아니라는 거죠? 거예요. 예, 게다가 지금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이 도대체 어떤 돈을 주고 산 거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면에 있어서 해명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주식을 판 돈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했지만 그 시간이 또 안 맞았고 21년 1월에 팔았는데 실제로 이제 위믹스의 그 가상화폐 그 지갑인 그 플레이 월렛이라는 것은 그 2021년 10월에 비로소 이제 최초의 거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비트 지갑으로 상장한 거는 그 다음에 2022년의 1월입니다. 게다가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거래하는 그 시점에 1년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그 돈으로 그 위믹스 가상화폐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명하다 보니까 그럼 무상 거래냐? 그러면 뇌물죄의 그런 이익을 받은 거냐? 그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려니까 에어드롭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여기서 뇌물죄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영장이 2번 기각됩니다. 영장이 두 번 기각됐는데 법리적으로 이거를 정치자금법으로 규율을 한 거예요. 예. 정치자금법은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밖에 물건입니다. 이게 이익이 빠져요. 근데 그러면 가상화폐가 이익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물건이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컵이나 핸드폰처럼 뇌물 요건에 성립이 안 되는 개념이고 정치자금법에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자본시장법도 있는데 그 자본시장법도 기본적으로 정권을 전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가상화폐는 정권이라고 봐야 되느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정권으로 들어가는 게 명확한데,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조금 법리적인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 영장이 2번 이제 기각이 된 건데, 이게 뇌물로 가게 되면 뇌물은 그 전반적인 이익을 다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 가상화폐라는 그 특수성이 이 뇌물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당시 2022년에 이제 그 FIU가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 검찰에 의뢰할 때 그 시점만 하더라도 뭐 아무래도 그 국회의원이고 여당이고 뭐 이런 게 고려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죄명으로 더 이상 이제 그 규율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뇌물죄 범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사안이 어디까지 번질지 전혀 예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데 별도로 윤리감찰을 지시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좀 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시시각각 뭔가 새로운 의혹들이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당에 대한 아까 우리 전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2030 세대에서의 당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저는 보면 당 대표 측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좀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읍참마속을 하지 않으면 당이 위험에 쌓일 수도 있겠다라는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감찰단이 뭐냐면 이제 뭐 저도 옆에서 지켜봤지만은 보통 이제 당 조사를 하는 건데 약간 이제 수사와 비슷한 형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내 뭐 감사팀 뭐 그런 개념.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좀 오랫동안 베테랑인 조사 단장이 계셔서 그분이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면 근데 물론 이게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어요. 물론 조사는 하겠지만 네네. 그래서 얼마만큼 상대방이 솔직하게 이걸 소명을 하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한데 저는 김남국 의원이 당 윤리감찰단에 최대한 솔직하고 어떤 본인이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오해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대표 측이라든지 그다음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뭐 최근 뭐 청년 세대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위원회라든지 예,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그 탈당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 상당히 좀 고육직책이 아닌 예. 어찌 보면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조금 요구하고 있고 그에 앞서서 어떤 해결책보다는 앞서서 일단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떤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좀 정치적인 결단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얘기는 뭐 자신 뭐 탈당을 한다든가 네. 뭐 이런 개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만은 지금 탈당을 해버리면 당의 진상조사라든지 윤리감찰이 아무 무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당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까지는, 그러니까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진상조사에 대한 어떤 밑그림은 나와야 된다고 조사에 보거든요. 성실하게 임한다든가.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진 탈당이라든지 출당이 어떻게 면죄부를 줘버린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에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냥 꼬리 자르게 하는 거 아니야 맨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오늘 이제 SNS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내가 그동안은 이제 당에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큰 의견을 내지는 않았는데 오보에 대해서 이제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네.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마 본인으로서는 계속 나오는 그 의혹 보도에 좀 예.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지금 당에서는 개인의 언론 대응보다는 어찌 보면 지금 일단 진상조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개별적으로 그 기자들 접촉해서 뭐 본인의 어떤 하소연도 하고 그러는 것 같긴 하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지금 김남국 의원에게 이런 모습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이 있다 한들 억울함이 지금 있다고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억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상조사라든지 본인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모두 다 공개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래이래해서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해명을 듣고 싶은 국민들은 어떤 내용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만 하면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은 어떤 마음이 뭐 억울한 마음, 그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심정이 들겠지만은 어찌됐건 지금은 어제 진상 규명을 하고 본인에 대한 의혹을 객관적으로 떨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냥 주관적으로 억울하다 해서 이거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그 점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 대표가
대표가 사실상 중징계 염두에 두고 감찰 지시했다는 뭐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 의원님 보실 때는 뭐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 뭐 수위라든가 뭐. 김남국 의원이 억울한 느낌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김남국 의원이 억울하다고 하는 거는 언론에 대해서 억울한 게 아니고 아니 노웅래 의원은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났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뭐 4,800억 역대 당군 이래 최대의 지방자치단체 부패 사범에 연루가 돼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돈봉투 사건 있어가지고 다 녹취됐는데 왜 나만 진상조사하냐? 왜 나만 이렇게 버리고 나만 꼬리 자르게 하고 왜 당에서 나를 보호해주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장 억울해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김남국 의원의 진상조사 뭐 이런 사찰을 감사를 해볼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가 누구를 감찰하냐, 누가 누구를 진상조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이 그 정무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위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주 민주당이 심각하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젊은 세대의 어쨌든 지지를 많이 받는 정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그 2030이 이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예. 예를 들어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처음에 초기 투자금이 많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또 기존에 주식하던 투자하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가 또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 가상화폐는 사실은 기존의 세대들은 뭔지 몰라가지고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2030들이 다 투자를 하고 들어갔는데 솔직히 손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다수예요. 그런데 이 손해라는 게 결국 누군가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누군가의 이익이 바로 이렇게 젊은 주자, 민주당의 젊은 주자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던 김남국 의원이었다. 그러면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분노가 넘어서 민주당에 대한 분노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2030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될 어찌 보면 핵심 지지층이 돼야 되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도 이 정무적인 그 정치 지형을 변경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큰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뭐 김수환 기자 리포트로도 확인했었는데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투자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된다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뭐 개인마다 의원 개인별마다 뭐 발언 수위가 다르기도 하고 또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텐데 사실 뭐 의견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전체 뭐 전수조사 동의가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국민의힘에서는 전수조사를 이제 강력하게 뭐 몇 분 간사 위원들 데려치는 분들이 주장을 하다가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 속도 조절론을 좀 들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속도 조절론이라는 게 일단 김남국 의원한테 집중된 이슈가 이 전수조사 이슈로 덮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견 그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예. 결국 전수조사는 반드시 하는 걸로 이거를 만들어 가야지 그게 아니면 그러면 다른 부분들에서 조사를 그러면 안 하겠다라는 결론이 국민의힘 스스로 뭐 결론 내리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은 지금 어차피 그 김남국 의원이 그 코인 문제로 이제 터졌으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예요. 버린 몸이고 흘리는 피인데 지금 이제 이 상황을 그러면 전수조사하다 보면 국민의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같이 물타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비난하는 걸로 전국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민주당도 뭐 전수조사에 이거를 뭐 반대적으로 수세적으로 이렇게 반대만 할 건 아니고 정무적으로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은 당분간은 이제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그 이슈를 덮고 있지만 그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좀 시간이 흘러도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들은 국민의힘에도 그러면 코인 가상화폐를 들고 어떻게 거래를 했던 불거지겠죠. 사람이 존재해서 그래서 결국 안 하는 거 아니냐 이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1, 2주라고 하든 뭐 일주일이라고 하든 열흘이라고 하든 반드시 그 국민의힘도 강력하게 코인 조사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공세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의원이 동의할지도 사실은 모르겠지만 모든 의원이 동의를 했다고 했을 때 이게 전수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도 좀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방식적으로.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상 좀 힘들다고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권익위 부위원장님 뭐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이게 전체 전원의 동의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원 변호사님 말씀대로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등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금방 조회가 돼요. 그래서 다 전산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가상화폐라는 것은 국내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도 있지만은 외국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도 있고,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이게 허용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가 아직 제도적으로 이게 일부분씩 들어와는 있어요. 이 부분에 규율을 해야 되겠다. 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 돼 있지만 어떤 가상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체는 없거든요. 네. 지금 제도적으로는 그냥 중국 같은 경우는 불법이에요. 가상화폐가 거래 자체가. 그다음 미국은 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통일된 어떤 규율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최초에 그 김남국 의원 보도 나왔을 때 무슨 이렇게 개인용 USB에 이걸 다 담아버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렇죠.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걸 나중에 그걸 대파하면 되거든요.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좀 힘든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가 어찌 보면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까지 국가적으로 저번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율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미적미적 거렸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 때 저도 대선 캠프에 있었지만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규율을 하자, 과세를 하자, 그리고 과세를 좀 유예하자. 2030 세대들이 많이 하니까 이게 똑같이 어찌 보면 스탠스가 똑같았어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양당이 별로 틀린 게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어떤 공직자 윤리인데 이제는 알아버렸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악용될 수도 있구나.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회가 의회 입법기관으로서 이제는 역할을 해야죠. 이걸 규율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법 제도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걸 발전시켜야 되는 방향에서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법률적인 근거를 줘야지만 나중에 돈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 분께서 시간을 두고 구체성을 띌 필요성에는 공감해 주셨기 네. 때문에 이 부분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고위가 어제 열흘 만에 다시 개최를 했네요. 김기현 대표가 또 사과를 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기도 했고, 윤리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권 정지 1년이었고, 최고위원에서 자진 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3개월이었는데, 당내에서도 좀 뭐 어떤 이거에 대한 분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퇴로를 남겨줘야 됐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 뭐 야당에서는 정치적 해법이 아닌 뭐 정치적 뒷거리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한 좀 분석을 해볼까요? 예. 예, 지금 이제 일단은 그 태영호 의원하고 김재현 의원의 그 어떤 부적절한 행동들이 범죄 혐의의 문제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범죄 혐의냐 문제면 뭐 고발이나 뭐 수사 문제가 약간 결부가 되면서 그거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게 있고, 예. 만약에 범죄 혐의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정치적인 책임 문제가 오롯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과거에 이제 그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정원석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탈당을 했어요. 그런데 탈당을 했을 때 어쨌든 그게 뭐 박덕흠 의원은 무혐의 받으셨지만 그 내용 자체는 약간 이제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태영호 의원하고 김재현 의원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면이고,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해법에 그런 재량이 좀 남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을 사퇴를 하셨는데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고위원 사퇴라는 게 굉장히 그 부담스럽고, 본인이 이제 그동안 지지자들 그리고 사실 최고위원 활동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최고위원 사퇴를 하고 완전히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물론 이제 최고위원 사퇴가 그 징계를 받은 건 아닙니다. 징계는 아니고 보직에서 이제 물러나는 건데,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게 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진 않고요. 근데 김재원 의원하고 태영호 의원은 경우가 약간 다른 게, 태영호 의원은 현역 의원인 거예요. 현역 의원은 내가 최고위원을 빠져나가더라도 현역 의원인 거예요. 상임위에서도 활동하시고 현역 의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정당에서 또 다시 이제 현역 의원에 대한 활용도 문제, 게다가 이제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태영호 의원은 이제 그 최고위원을 사퇴하고 다음 이제
기회를 어찌 보면 노린다는 차원으로 접근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김재원 의원은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최고위원을 물러나 버리면 본인은 이제 완전히 야인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김재원 의원은 나중에 어떻게든 좀 역할을 해서 이 상황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 때까지는 시간을 좀 더 벌어놓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퇴는 할 수 없고 이제 본인이 이제 불출마가 될 수밖에 없는 징계 사유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재원 의원이든 태영 의원이든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부에 계시는 분들이 본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총선 결과가 아주 먼 미래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발 하지 않도록 좀 기존에 이제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더 확실히 좀 미리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조율도 하고 좀 주의도 주고 그런 것들은 내팽겨치고 사건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징계한다 그래서 그게 어쨌든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치료보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지도부가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뒷거래는 야당의 비판은 어떻게 저희 국민들도 그렇고 시청자분께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와 너무 차이가 크죠. 저 처음에 뭐 역사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었어요. 그 자체가.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당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사전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징계윤리위원장이 뭐 이런 자진 사퇴 등이 고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미리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자진 사퇴가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어떤 징계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뒷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과연 없는 말을 했는데 그 태영호 의원이 헛것을 듣고 와가지고 본인의 보좌진들에게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어떤 덕려하기 위해서 본인의 공천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어떠한 거짓말을 그냥 했었을까? 저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다고 봐요. 뭐 이진복 수석이 뭐 공천이라는 단어를 꺼내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분명히. 근데 태영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어떤 그런 뉘앙스의 얘기가 정무수석이 당의 어떤 당무의 개입을 통해서 이런 부분 내년 총선에 대한 공천 개입을 하고 있다는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어떤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과연 태영호 의원에게만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이 전체 의원 100명 중에서 지금 60명이 달하는데 이분들 다 공천에 목매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초선 의원들을 통해서 공천 개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것이 어떤 태영호 의원이라는 어떤 빙산의 일각으로 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거에 우리가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걸로 2년의 형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찌 보면 뭐 이게 너무 사전에 들어가서 좀 뜨끔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대통령실이건 국민의힘이건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끝으로 이 이야기 잠깐 좀 짧게 언급을 하고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12시간에 걸쳐서 한국과 일본이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제 살펴볼 시찰단의 파견 일정이라던가 뭐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했고요. 일단은 나흘 일정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다만 어디를 어느 정도 시찰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좀 양국의 시각차가 나타났다.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시찰이 되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현재까지 상황을 보고 계신지 먼저 듣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IAEA가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검증단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찰, 뭐 검증에 가까운 그런 확인 이런 것들을 추가로 또 하는 거거든요. 그 양국 간의 관계 그리고 이제 인접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런 논의도 중요한데 본질적으로는 현장에 있는 원전 관련하시는 분들이 원전 산업의 본질이 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신라호텔에 이야기를 하면서 호텔업이 뭐냐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라고 하니까 너 다시 조사해가지고 와 하니까 장치업 또는 부동산업이다 해가지고 다른 이제 본질을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원전 산업이라는 게 본질이 럭셔리 명품 산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홍보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샤넬에서
블랙핑크한테 뭐 앰베서더를 줘가지고 홍보하듯이 국민께 그 홍보를 하지 않으면 이 방사능과 관련한 문제는 언제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로 반드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핵심이다. 홍보 때문에 이 원전 산업 전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 원전 산업 관계자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공계 출신이고 그런데 그 기술자들은 기술이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홍보업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국민께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원전 산업의 본질을 그걸 지속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 잘해야죠. 근데 홍보가 국민을 속이는 홍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대체할 에너지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안전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 이 부분에서 사고가 났었을 때는 솔직하게 해명하고 어떤 재해 방지라든지 재발 방지라든지 어떤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쿠시마 이 시찰단들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는 이게 어찌 보면 침출소들을 지금 해양으로 방류를 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 침출소들이 과연 안전하게 이게 예를 들어서 걸러지는 것인지 그냥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고 보여주는 것만 일본 측에서 보여주는 것만 그냥 보고만 올 것인지 지금 우리 쪽에서는 검증을 하겠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극구 이 부분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조사라든지 검증이 아니라 어떤 그 뭐 알프스라고 하는 이런 뭐 삼중수소를 걸러내는 장치를 그냥 운용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 부분 잘 보고 가라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거 보고 가서 국민들에게 이 부분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의 인접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이용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이거 다 국민의 먹거리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뭐 해류를 따라서 나중에 온다고 하지만 결국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가셔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그냥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시찰단이 그냥 들러리 서는 시찰단이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영석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 위원,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